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주변에 갑상선 암 치료 받으신 분들 계시죠? 예, 갑상선 암 치료 과정에는 다른 암 치료에는 없는 독특한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있죠. 그런데 정작 이 치료를 받으신 분들조차도 이걸 왜 받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암 치료가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른 암에서 항암 치료에 해당되는 부분이 갑상선 암에서는 바로 방사선 요오드 치료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암 환자 40대 김상선님의 치료 과정을 쭉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이분은 가상의 환자시고 근데 주치의는 진짜로 있는 분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신 주치의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해그약과 전문의 정영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해그약과 전문의 정영진입니다. 네,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고 큰 병원, 대형 병원에서 암 치료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신 정도는 돼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해그약과 전문의시고요. 자, 오늘 갑상선 암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일단 기초학습부터 하고 넘어가야죠. 자, 갑상선 선생님,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까? 갑상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목의 아래쪽 부분에 피부하고 기관지 사이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입니다. 네. 크기는 5cm 정도이고 무게는 15에서 20g 정도 되는 작은 기관인데 네. 우리 몸에 있는 여러 내분비 기관 중에 하나이고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분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여러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심장 박동이나 호흡, 체중이나 체온 변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네. 여성에 있어서는 생리 주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몸의 여러 대사를 네. 이제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여기 목 여기쯤 되는데 지금 다들 만져보고 계실 텐데 만져지면 안 됩니다. 예, 만져지면 커진 겁니다. 안 만져지는 게 정상이고요. 자, 위치랑 기능 확인했습니다. 이제 갑상선 여기 이제 암이 생긴다라는 얘기인데 한때 선생님 왜 근데 뉴스에 갑상선 암이 굉장히 많다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요즘도 그런 추세입니까? 네. 우리나라 암 발생 통계를 보면 가장 최신 자료는 2020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0년 자료를 보면 갑상선 암 발생률은 남성에서는 6위, 여성에서는 유방암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발생률이 높은 암입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네. 우리나라에서 갑상선 암의 발생률은 2015년도에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네. 네. 그 인구 10만 명당 예. 50.2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에 예. 현재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이러한 추세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한참 이제 많아지다가 이제 검사를 조금 덜해서 그런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1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집니다. 나는 왜 갑상선 암에 걸렸을까? 내가 평소에 먹는 음식 때문인가? 아니면 결혼됐으니까 남편이랑 저녁마다 맥주를 한 잔씩 하는데 그것 때문인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선생님. 음식 때문에 생기나요? 네, 갑상선암이 왜 생기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갑상선암의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몇 가지 알려진 사실들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어릴 때 목에 방사선 조사를 받은 경우에 갑상선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사선 조사는 치료 방사선 정도의 아주 고설량의 방사선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 일반적인 진단 방사선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또 갑상선암에서 5에서 10% 정도는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 중에서 갑상선암이 있는 경우에는 네. 이제 연구에 따르면 최대한 10배까지도 갑상선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긴 있네요. 네. 예, 그리고 뭐 CT 몇 장 찍고 엑스레이 몇 장 찍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갑상선 암이 생기는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요오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인들 그럼 일본인들이 이제 유단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해산물을 되게 많이 먹지 않습니까? 요오드 섭취량이 기본적으로 많다고요. 네.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요오드 과량 섭취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네. 성인 1인당 하루 권장 요오드 섭취량은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 네. 우리나라는
이게 통계 자료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6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매우 과량의 요오드를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오드 섭취가 많아도 갑상선 발병이 생길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예. 우리나라가 요오드 과량 섭취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드시는 요오드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닌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처럼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김상선님은 어쩌다가 그러면은 검사를 받게 됐느냐 하면 평소에 목에 뭐가 이렇게 만져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아픈 거나 뭐 이런 증상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선생님을 찾아오시는 갑상선암 환자분들이 다 뭐가 만져져서 오시나요? 어때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그 목에 뭔가 덩어리가 만져져서 오시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었고 네. 이제 그런 덩어리가 있을 때는 되게 이제 만져지긴 하지만 통증이 없는 그런 덩어리가 목에 있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실제로 뭐가 만져져서 병원에 오시는 분은 거의 없고 이제 초음파로 봐야만 보일 수 있는 아주 작은 결절로 주로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검진 받다가 우연히 발견된 네, 경우가 맞습니다. 많다. 네. 만져지지도 않는다. 만약에 만져지는 거 말고 다른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혹시라도 계세요? 이게 갑상선암이 이제 결국 커지게 되면 네. 딱딱한 혹으로 만져지게 되고 이게 주변으로 침범하게 되면 신경이나 기도를 침범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예. 되면 숨 쉬는 것이나 이제 삼키는 것 그리고 목소리 변화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암 찾아보니까 연관경 검색어에 착한 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 선생님 진짜로 착한 암이 맞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기 때문에 착한 암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갑상선암도 조직학적 유형에 따라서 여러 암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갑상선암을 조직학적으로 나눌 때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암, 역형성암 이런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네. 중에서 여포암과 유두암을 합쳐서 우리가 분화가 좋은 분화암이라고 하고 예. 우리나라 갑상선암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화암은 아시는 것처럼 예후가 매우 좋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나머지 암들은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데요. 예. 수질암의 경우에는 10년 그 생존율이 70에서 80% 정도이고 예. 그리고 미분화암이나 역형성암은 우리나라 암의 한 1% 이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암은 진단되고 나서 거의 1년 안에 사망할 정도로 매우 악성도가 높은 암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예후가 좋은 분화암이긴 하지만 일부는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암도 섞여 있게 됩니다. 요포암, 유두암, 네, 유두암. 맞습니다. 이게 맞는지를 알려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이제 김상선님이 궁금합니다. 이제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를 합니다. 어떻게 검사를 해서 갑상선암인지를 확진하나요? 네, 갑상선에 결절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증상이나 가족력 이런 걸 따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제 해기학과에서는 갑상선 스캔이라고 해서 갑상선 사진을 찍어서 네. 성격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 결절이 진하게 보이는 온결절은 양성결절을 의미하고 예. 결절이 하얗게 보이는 냉결절은 지금 사진에서 보이고 있죠. 네. 네. 악성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그리고- 거는 이제 갑상선 스캔이 가능한 병원인 네, 것이고, 맞습니다. 요거 말고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하시는 병원도 많죠. 네, 실상 갑상선 결절을 진단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검사는 초음파 검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갑상선 결절의 위치나 모양, 크기, 경계나 내부 구조들을 확인해서 네. 이제 암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초음파 소견만으로도 네. 암을 상당히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보험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 결절이 있어서 병원에 오실 때 이제 암이 의심돼서 하시는 경우는 초음파 급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수술도 필요 없고 그냥 앞으로 계속 관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 네, 결절이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 일반적으로 특별한 치료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단지 이제 양성이라도 크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1년이나 2년마다 크기나 모양이 변하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십니다. 그래요? 다만 양성 결절이라 하더라도 크기가 커져서 증상이 있거나 혹은 이제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악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수술이 가장 1차적인 치료 원칙이고 예. 이제 수술을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암을 다 떼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른 암과는 다르게 갑상선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네. 수술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치료를 하면 완치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수술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수술 이후에 방사선 요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분암의 경우에는 3대 치료라고 해서 네. 수술을 하시고 네. 그리고 방사선 요오드를 이용한 방사선 동면소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르몬 억제요법을 하게 됩니다. 네. 요거 이제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제 알아볼 텐데요. 수술은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외과에서 혹은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받으시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걱정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 상처가 남는 거 아닌가? 할머님들 보면 여기 상처 있으신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한다면서요? 네, 수술 자국 때문에 사실은 환자분들 중에 여성분이 많기 때문에 수술 자국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신데 네. 예전에는 목 앞으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수술 네. 부위가 흉터로 남는 것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 여전히 그 수술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 외에도 겨드랑이로 절개하거나 입안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 네. 부위가 안 보이는 다양한 수술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수술 상처는 조금 걱정을 덜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수술하는 그림들을 저희들이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전부 반만 절제하는 경우가 있고 좀 남기는 경우도 있고 전부 다 그냥 절제를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수술법을 선생님 선택을 하게 돼요? 네, 수술법 선택하는 것은 결국 이제 외과 선생님들의 이제 판단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예. 이전에는 갑상선 전절제를 하는 것이 표준 수술법이었습니다만 네. 요즘에는 특별히 주변에 임파선 전이가 없고 1cm 미만의 작은 결절이 피막을 침범하지 않고 한쪽 옆에만 있는 경우에는 예. 반만 절제하는 옆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문제가 되겠네요. 방사선 요오드 치료 이제 사진이 잠시 나오는데 여기 목에 동그랗게 까맣게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갑상선이 있는 부위인 건 거죠. 네, 저 사진에서는 이제 네. 갑상선 세포들이 있는 부위인데 전이된 부위도 보이고 예. 갑상선이 있던 부위도 함께 보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이된 부위도 보이고. 네, 왼쪽의 사진은 이제 폐에 전이된 부분의 사진이라서 아, 그러네요. 폐가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예. 네. 오른쪽 사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른쪽 치료가 된 사진은- 다음인가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경부 임파선에 전이가 된 분이라서 네. 이제 목에 여러 군데 전이가 까맣게 보이는 그런 사진이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호르몬 억제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상선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나면 이제 호르몬을 만들 데가 없으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억지로 이제 인공으로 만들어서 입으로 먹어주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이게 그런 치료 말고 다른 역할도 한다면서요. 네, 갑상선이 제거됐기 때문에 호르몬제를 드시는 게 당연하긴 한데 네. 이것이 왜 치료가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갑상선암이 재발하고 다시 자라는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분비하고 있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TSH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재발을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의 수치를 정상 이하로 낮추어야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면 이 TSH라는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호르몬을 어차피 드셔야 되지만 네. TSH를 함께 낮춤으로써 치료의 효과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김상선 씨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자, 이제 다 나을 때쯤 돼서 김상선 씨 이제 핵의학과로 가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와서 선생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선생님을 뵙지 않고 그냥 퇴원을 하고 김상선 씨는 선생님을 만나러 보러 갔습니다. 차이가 있죠, 선생님. 그 수술 이후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모든 환자에게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조직학적 유형 중에서 예. 유두암과 여포암이라고 하는 분화성 갑상선 암만 대상이 되고 좀 착한 암. 네 맞습니다. 네네. 착한 암에서만 대상이 되고 수질암이나 미분암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조직학적 타입에 따라서 네. 이제 그 치료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예. 아까 그 착한 암들 유두암, 여포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아이들은 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아이들을 수술한 다음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네, 기존 연구에서 임파선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네.
분화도가 좋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예. 재발률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한 이후에 수술 결과나 조직학적 소견을 보고 재발 가능성을 따져서 네. 이제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네.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예. 중간 위험도는 가급적 하는 것을 권장하고 그리고 예. 저위험도가 되면 치료의 득실을 따져서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전절제 수술을 받으신 분들만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합니다. 모든 상황이 다 맞다 하더라도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절제술을 받으셔야 하시고 또 임신한 경우에도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방사선 요오드 치료해 주세요. 어떻게 내일부터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내일부터는 아니고요. 이게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네요. 네.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결정을 하신 분들은 네.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2달 정도 있다가 네.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방사선 치료 요오드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네. 이제 전처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네. 첫 번째는 몸 안에 있는 방사선 그 요오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요오드 시기를 하셔야 되시고요. 요오드를 적게 먹어라 이 얘기인 건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요오드를 적게 드셔야 되시고 예.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TSH라는 호르몬의 수치를 이제 높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치료 전에 한 달 정도 네. 끊으셔야 되시고요. 예. 그걸 끊는 것이 힘든 분들은 네. 갑상선 호르몬제는 드시면서 음. 타이로젠이라고 하는 주사약을 맞으셔서 예. 그런 전처치를 하시고 이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그런 이제 약들 조절이 조금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김상선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하시기로 2주 동안 저요오드 시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선생님 먹을 게 별로 없다면서요. 네, 사실 이게 저요오드 시기를 하는 이유는 네. 우리가 약으로 먹는 방사선 요오드랑 이제 네. 알고 계신 미네랄인 요오드가 이제 똑같은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몸 안에 요오드가 많게 되면 우리가 약으로 먹은 방사선 요오드가 예. 암세포에 달라붙을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예. 이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요오드 시기를 해서 예. 요오드의 수치를 낮춰야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것의 저요오드 시기의 정의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하루에 50 마이크로그램 이하를 먹는 것이 저요오드 시기의 정의인데 네.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요오드 섭취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50 마이크로 이하로 먹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지역적 특성상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를 먹는 것을 저요오드 시기라고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먹을 게 많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여쭤보면 이제 치료받는 것 자체보다 예. 식이요법 하는 게 더 훨씬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기로 하셨는데 뭔가 방사선 치료니까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걸 이렇게 나한테 쫙 쪼지 않을까, 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가신 거죠. 그랬더니 딸랑 알약을 하나 주십니다, 선생님. 왜 이런 거죠? 네, 방사선 요오드 치료의 기본 원리는 이제 암세포에 방사선을 쬐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네. 알고 계신 치료 방사선과 이제 원리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치료 방사선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외부에서 방사선을 조사를 해서 네. 내가 원하는 부위의 암을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알약이나 정맥 주사를 통해서 몸 안에 약을 주입하게 되면 네. 그 약이 몸 전체를 돌아다니다가 네. 갑상선 암과 결합을 해서 네. 그 결합된 갑상선 암에만 예. 방사선을 쬐서 네. 이제 세포를 없애게 되는 그런 치료법이라서 그렇죠. 흔히 하는 항암 화학요법과 외부 방사선 치료의 중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저요오드 시기를 해서 우리 암세포들이 요오드를 너무 먹고 싶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실제로 요오드에다가 이제 방사선 핵폭탄을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암세포가 와 들어왔다 하면서 요오드를 이렇게 잡아 먹습니다. 근데 이 요오드에는 사실은 핵폭탄이 발라져 있었던 겁니다. 네. 먹으면 펑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암세포들이 다 죽는 거죠. 정말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죠? 요게 이제 알약 하나로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럼 알약 하나면 그냥 집에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병원에 와서 2박 3일 동안이나 입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시겠죠. 네, 이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격리병실에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먹는 방사성 요오드의 용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방사성 물질을 먹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몸 밖으로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격리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치료 용량이 30mCi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약을 드시고 귀가하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30mCi가 넘어가게 되면 예. 격리병실에 입원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방사선 양이 법적 허용 수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퇴원이 가능하십니다. 격리병실에 계셔야 하고 이분들이 드시는 식기, 사용하는 거, 뭐 그다음에 화장실에 물 내리는 것까지 다 그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댁에 가시게 되면 이제 법적 허용 농도 이하라고 하더라도 네. 몸에서 아주 소량의 방사선이 계속 배출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변이나 이제 대변 그런데 방사선이 소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물을 내려주실 때 여러 번 이렇게 내려서 남아 있는 것들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식기나 이런 것들에도 이제 침에도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개인 식기 같은 거는 따로 쓰시는 게 좋고 예. 이런 기간은 퇴원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예. 이런 수칙을 지켜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일상생활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이 아이 안으면 안 되죠. 네, 사실 이제 아이 있는 부모님들이 네. 잘 걱정이 많으신데 예.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의학적으로 따지면은 그 법적 허용 농도 이하로 몸에서 나온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건강상 위험은 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안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네. 이제 다른 사람이 쓸데없이 피폭을 당하는 것은 네. 최대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아이들 안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는 시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상적으로 그냥 소파에 앉아 TV 보거나 네. 그냥 앉고 이런 건 사실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예. 다만 이게 주무실 때는 좁은 방 안에 같이 오랫동안 누워 계시니까 잘 때만 다른 방을 이용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 외에 잠깐 이렇게 만지고 안고 네. 하는 것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런 조심하는 행동들을 선생님 퇴원해서 얼마 동안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만 조심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전에 일상생활 하시던 것 같이 동일하게 다 생활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치료를 이렇게 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선생님. 스캔 사진이 있네요. 네, 스캔 사진을 보시면 이 환자의 경우는 2003년도에 갑상선 암으로 진단돼서 수술을 했는데 네. 15년 후인 2018년도에 네. 골반뼈에 전이가 돼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15년 후에 재발이 된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요오드 200mC의 고용량으로 치료를 했고 예. 왼쪽 사진에 보시면 치료 스캔에서 음. 골반뼈 있는 부위에 이제 약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것을 화살표 확인하시게 됩니다. 부분이죠, 지금. 화살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암 표지자인 TG 항원도 114로 아주 높아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200mC로 치료를 해서 네. 이제 2020년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같은 방사선 요오드 스캔인데 네. 골반뼈에 있던 부위가 보이지 않아서 없습니다. 치료 하나도 깨끗하게 된 없습니다.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암 표지자도 이제 정상 이하로 아주 낮아져 있습니다. 예. 이분은 치료가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잘 되신 분이고 예. 현재까지도 재발 없이 잘 병원에 다니고 계십니다. 자, 김상선님은 이제 퇴원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걸로 끝입니까? 이제 선생님을 보실 일이 없어요? 아닙니다. 이 치료 효과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네. 치료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예. 이제 피검사나 방사선 요오드 스캔을 해서 네. 남아 있는 잔존 조직이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여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갑상선 암은 수술이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로 성공적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네. 재발 염려가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주기적으로 1년이나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들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치료가 끝난데도 불구하고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계속 검사를 해서 재발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게요. 갑상선을 다 떼어냈습니다, 김상선님은. 그런데 그럼 어디에 재발을 한단 말입니까? 재발하신 분들을 확인을 해보면 예. 보통 이제 치료가 종결되고 10년 이내에 재발하시는 분이 아까 제일 그분은 많고. 골반에 재발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재발을 하는 부위는 주로 목에 있는 임파선에 재발을 하는 경우가 가장 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착한 암이긴 한데 재발은 잘 하네요. 네. 그래서 이 갑상선암의 재발률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것은 이제 조직학적 형태나 이제 주변의 전이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재발률을 보입니다. 네. 다만 가장 많은 형태인 분화성 갑상선암에서 예. 수술을 마치시고 네. 방사선 요드 치료로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치신 분들 중에서 이제 향후에 한 30년 정도 살아갈 때 네. 그렇게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쳤다 하더라도 네. 20에서 30% 정도는 재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귀찮을 수도 있지만 네. 항상 그 재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에도 착한 암이고 치료받고 나면 재발은 잘하지만 재발해도 여전히 착한 암인 건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재발을 하기는 하지만 네. 역시 수술이나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하게 되면 다른 암의 경우는 재발하는 경우에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지지만 네. 갑상선암은 치료를 하면 다시 네. 병이 잘 조절되기 때문에 치료하는 건 좀 귀찮긴 합니다만 네. 재발률은 높은 암에 속합니다. 자, 요 걱정도 한번 해보죠. 어쨌든 간에 고농도의 방사선 치료제를 아까 김상선 선생님이 드셨습니다. 되게 센 핵폭탄 같은 걸 드신 거잖아요, 선생님. 네, 네. 암세포 입장에서는 이거 사람 내 몸의 다른 부분들에는 괜찮습니까? 사실 이 치료를 이제 제안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 부작용을 염려하시는데 예. 이 방사선 요드 치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60년 이상 된 상당히 오래된 치료법이고 예. 그다음에 매우 안전한 치료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방사선 요드 치료는 한 번 내지 두 번만 받기 때문에 네. 뭐 장기적이거나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단지 이제 급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이제 메스꺼움이나 속쓰림이 있는데요. 이거는 드신 방사선 요드 알약이 위를 자극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되고 네. 치료를 받으시면 절반 정도는 이 메스꺼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 병원에서 그런 메스꺼움을 줄이는 약을 드리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요. 예. 또 하나는 먹은 방사선 요오드가 우리 침을 만드는 침샘에 고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가깝다, 그죠? 여기. 네. 네네. 예. 그래서 침에 고여 있으면 거기서 이제 침샘이 계속 방사선에 노출되면 이제 붓고 아픈 침샘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급성 침샘염은 약을 드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큰 네. 염려는 아니지만 예. 이제 일부 환자분들은 몇 년이 지나도 침샘염이 반복되게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 예. 심하게 침샘염을 앓으신 분은 침이 잘 안 나와서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치료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예.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좀 더 중하거나 다른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한두 번만 치료하시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럼 김상선 님이 둘째를 임신할 계획도 갖고 계신다면 정말 안전한 상황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언제쯤부터는 치료받고 언제쯤부터는 다시 임신을 하셔도 될까요? 네, 요것도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일반적으로 방사선 요드 치료는 임신 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유산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서 네. 치료 이후에 임신할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적 간격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국제적으로 지금 이제 그 치료 후의 피임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예. 예전에는 12개월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요즘에는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갑상선암 환자 11만 명으로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방사선 요들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6개월 이후에 임신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유산이나 기형이나 조산의 위험이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네. 치료를 하시고 6개월 이후에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6개월이면 된답니다. 네. 6개월이면 깨끗하게 다 사라지는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요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선생님. 그 갑상선 암보다 사실 더 흔한 게 갑상선 질환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선생님. 그렇잖아요. 네. 보통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약을 지금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도 이 방사선 요드 치료를 쓰는 경우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갑상선 암이 아니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 특히 그레이브스 병에서 방사선 요드 치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레이브스 병에서는 항갑상선제라고 하는 PTU나 메티마졸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약들로 치료를 하더라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나 네. 혹은 이제 재발을 자꾸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방사선 요도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혹은
이 항갑상선제의 아주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무과립구증이라고 해서 백혈구 수치가 매우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이게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약은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방사선 요오드 약물을 드시게 되면 갑상선 세포 일부가 파괴되면서 갑상선 기능이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 약을 드시고 2달에서 4달 정도 있으면 네. 이제 호르몬 수치가 감소를 하고 갑상선이 커졌던 것도 정상으로 이렇게 예. 작아지게 됩니다. 예.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갑상선 암에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해그약과 전문의 정영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치료 과정을 쭉 한번 따라가 보니까 좀 길고 힘들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잘 따라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이 굉장히 이 결과도 좋고 그러다 보니 착한 암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